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가 전하는 이야기 소셜워커온의 손자희입니다. 이 복지관은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등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소셜워커온, 오늘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황정민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황정민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 동해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황정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사회복지사라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일, 또 공감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좀 사회복지 현장에서 남들과는 좀 다른 실천 과정을 하였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늦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는 어르신이나 아니면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자퇴 아니면은 어려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는 검정고시를 함께 준비하면서 야간 학교 봉사를 한 4년 넘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좀 느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정말 그 짜릿함?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제가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정말 축 처져 있고 즐거움이 없고 나에겐 기쁨이 없었는데, 밤에 야간 학교를 봉사를 하면서부터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저에게 힘이 있었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봉사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정말 좋은 일, 보람 있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사람에 대한 변화를 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게 바로 사회복지사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이제 현장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런 사람의 변화를 위한 일, 그다음에 가치 있는 일을 찾고자 사회복지 현장을 막상 뛰어들었지만, 그렇지만 정말 현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아니면 성과를 위해서, 아니면 일련의 과정에 맞춰진 그 짜여진 틀에 맞춰서 그런 양적인 부분에 대한 실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사회복지를 처음 입문했을 때는 그래도 나는 여기서 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사회복지를 하고자 했던 그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도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일반 다른 사회복지사처럼 똑같은 과정을 가고 있었어요. 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 저 또한 성과를 위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냥 사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영혼 없는 사람들과의, 대상자들과의 대화라고 할까요? 서비스 제공을 하지만 이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지금 올해의 프로그램이 만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것을 하느라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복지사의 소진이 누구나 느끼듯이 이제 조금씩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 소진 과정을 겪을 즈음에 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2년 TVN 방송국에서는 리틀 빅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리틀 빅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정신장애인들과 꿈을 나누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청년이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이 정신장애인들을 바리스타 교육을 과정을 거쳐서 카페를 운영해 나가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한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 되지 않을 거다.
너 그거 실패할 거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인들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편견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나는 이 정신장애인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이 사회복지를 하진 않았지만 아 정말 이게 사회복지구나. 내가 꿈꾸던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본인이 사회복지를 지금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직업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심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정신장애들과 함께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뭐였을까? 나는 정말 사회복지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정말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사회복지가 가장 잘 맞았었는데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회복지를 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아, 나도 이제부터 가치 있는 사회복지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아,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열심히 사회복지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지역 조직과 사업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지역 주민을 구성하는 일인데요. 지역 주민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지역 조직 사업가들은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 리더들 아니면 통장님, 반장님 이런 분들을 많이 이 꾸려진 단체를 가지고 많이 지역 주민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역 주민을 구성하다 보면 이 담당자와의 그런 갈등 그리고 방향성이 많이 어긋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 방송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참여자들을 한번 지역 주민 조직으로 구성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주민 조직 한올두올이라는 조직인데요. 한올두올은 지금 10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한올두올이 처음부터 지역 주민 조직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우리 복지관에 오셔서 그냥 단순 서비스 프로그램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1년 다른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었는데요. 이런 이제 분들과 함께 그럼 내가 지역 주민 조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지관이나 이제 복지 시설에는 보통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불안, 우울, 또 가정폭력, 자살, 중독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리틀 비어 히로처럼 너는 그거 안 될 거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분들과 함께 주민조직을 할 수 있냐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참여자, 우리 어머님들 회원 중은 이런 분들이 주로 계셨어요. 어떤 분이셨냐면 여러분 방안 아시죠?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님들 중에서도 5년 이상 넘게 방을 나오지 못하고 방안에서 이런 햇빛조차도 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 휴지를 가지고 그 틈을 이렇게 막거나 아니면은 그런 바깥에 이런 소음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주 이런 틈이 있으면 모든 틈들을 다 막을 정도의 분이 계셨고요.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날에는 쫓겨나와서 내가 오늘 어디서 자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우울증이 되게 많은 우울증 있는 분들이 주로 많으셨는데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고 정신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을 지역주민 조직으로 꾸린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죠. 어떻게 방안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지역주민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지금 약을 복용하고 가족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본인 생활 자체도 되지 않는 분들을 지역주민 조직으로 꾸릴 수 있지 하는 걱정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 또한 그 방송을 보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고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이분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이분들
이분들께 내가 믿음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울도를 시작을 했어요. 이분들 10분이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10분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자로서가 아니라 저 또한 참여자로 함께 자유롭게 만나고 어떤 주민 조직을 꾸린다는 생각보다 처음에는 우리가 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소통을 하면서 공예, 저희가 지금 한울돌이 리본 공방 카페인데요. 처음에 이분들 리본을 가리킬 때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직접 집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억지로 제가 복지관에서 꼭 단체로 프로그램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복지관에서 꼭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주어진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관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했고요. 그리고 내가 집에 찾아가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집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단독으로 하거나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이란 시간이 제가 이제 그 참여자들께 신뢰를 얻은 그런 기회가 됐고 또 이제 저 또한 참여자한테 계속적인 믿음을 갖고 이제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 지나고 어머님들이 밖으로 조금씩 나오신 거예요. 밖으로 조금씩 이제 나오시면서 저희가 조금씩 서로에 대한 단점들을 극복해 나갔고 그런 이제 극복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본 공방 카페를 복지관에서 저희가 지금 한올돌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울증 약을 끊고 방 안에서 나와서 지금 그 주민 조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올돌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믿음과 신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들께 준 믿음, 그리고 어머님들이 저를 믿어준 그런 믿음과 신뢰. 이것들이 참여자에서 지역 주민으로의 삶을 이끌었고 또 이런 지역 주민에서 지역 사회의 영향력 확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사회복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 하와이 카우 아이섬 종단 연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면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구 중에서 하와이 카우 아이섬 종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55년 30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이 1955년에 그 섬에 약 800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4분의 1이 부모들이 이제 완전 극빈층이거나 알코올이나 중독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분명히 불행하게 자랄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후에 그런 이제 200명이 넘는 극빈층 아동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되게 훌륭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 아이들 주변에 가족이 아니더라도 또 친척이 아니더라도 이웃 사람이나 저 같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훌륭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런 한울돌 지금 우리 참여자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을 이렇게 지역 주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부분은 우리 참여자를 제가 또 믿었고 우리 어머니들 또한 저를 그렇게 믿어준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이 되어주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주고 있나요? 저는 사회복지 공부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를 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가 정말 가치가 부족할까? 아니면 지식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었고 이런 소진이 올 때마다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노하우가 생기고 많은 기술이 있지만 거기서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가장 좋은 기술은 지식은 믿음과 신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가장 쉽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얼마나 내가 인내심을 갖고 이제 상대방을 믿어주고 나를 믿게 하는가라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지역 우리 참여자들을 많은 지역 사회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그런 믿음과 신뢰로 앞으로도 이제 쌓아가면서 사회복지를 점점점 확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자를 만날 시간인데요. 두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박동규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이주민 정착과 가족 사업입니다. 국제 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역시 중요해졌는데요. 이 박동규 사회복지사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주민 정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회복지사 박동규라고 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인천 남구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저는 오늘 다문화가족 복지 현장에서의 저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만든 소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별의별 사람들과 함께 꿈을 이라는 것인데요. 다문화 가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느 순간 낙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한번 소명을 만들어 보자고 상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 꿈을이 아니라 세상의 별의별 사람들과 함께 꿈을, 그래서 그 안에는 다문화 가족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모두 포함되어서 같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큰 가치로 두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이 말을 쓰게 됩니다. 세상의 별의별 사람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브랜드로 이렇게 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문화 가족들이 내가 다문화 가족인데 다문화 가족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크게 플랜카드에 걸리는 게 좀 좋은 기분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걸 물었을 때 그 말 말고 이 말이 더 예쁘다라는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복지 현장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곳은 지금 현재 전국 거의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5개소로 시작을 해서 지금 218개로 늘어났으니까 한 10여 년의 역사 동안 참 전국으로 확대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문화 가족 복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11년 차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다문화 가족 복지 현장에서만 근무를 했고요. 그 경력이 유일한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 다문화 가족 복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도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다문화도 역시 이런 사회 현상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구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0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문화 가정이 20만 세대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시대적 흐름에 우리가 다문화라는 걸 고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좀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만 알 게 아니라 또는 다문화 가족만 알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또는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들은 특히 국제 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국제 결혼 가정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부부의 연령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부부가 결혼 초기에 애정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이미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고부 갈등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동일하게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가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그 서비스를 다 해봤습니다. 상담도 해봤고요. 또 가족 사업도 하고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나 창업도 지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좀 나누고 싶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라는 것만 다문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다양성의 가치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성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관은 다른 말로 편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편견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이나 주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지 못하는 편견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고칠 수 있어야 그래야 괜찮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중에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네트워크 활동입니다. 네트워크로 사업을 하는 것.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우리 인천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어떤 지원 체계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인천시에 제안하는 것, 그런 활동을 우리 실무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인데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결혼 이민자를 지원하는 곳인지 또는 가족을 지원하는 곳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정체성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들에게 정착을 지원하는 것, 그것이 저는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도운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걸 설명하자면 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대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경영은 아시다시피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은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도 기업의 여러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 버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제 삶을 변경하려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태도와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현장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거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결혼 이민자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저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실무자들과 그 센터장님과 함께 이루어낸 일이지만 저의 그 베이스가 되는 경영의 배움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작은 그 브런치 카페, 그러니까 쌀국수
를 전문으로 하는 점심 장사만 하는 곳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대부분 아이를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들어갔더라도 저학년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입니다. 그 엄마들이 사회생활을 전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만 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요. 그리고 이 이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것보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들의 문화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창업을 했던 여러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를 하면서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자, 투자금을 적게 그리고 지원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그리고 이웃도 만들게 하자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다분히 사회복지적인 목표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지원금을 왜 받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원금을 받게 되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없고 그리고 독립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처음부터 고난을 함께 견디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 창업하고 나서 만 3년이 지났는데요. 이번 달이 만 3년이 되는 달이었는데 간이 사업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을 통보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연매출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자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국어 교육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기 힘들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들, 부모님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생존권이 달려있는 서비스라고 여겨집니다. 이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한국어 과정을 또 수행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고 나서 그러면 다른 어떤 서비스들도 필요할 텐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그 부모들이 가족치료 집단을 이루어서 상담을 진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은 어색했지만 나중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옆 사람을 통해서 또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감정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경험을 하고서 저는 참 이것도 의미 있는 가족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 또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들 저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루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는 것. 사실 그건 제가 맡기 어려운 일이었고요. 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게 결혼이민자에 대한 복지냐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가족 복지냐 선택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사회복지 선배님들이 많은 고민을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차가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이 저를 앞으로 더 발전시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이후에 다문화 가족 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많은 후배님들이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배님들도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이수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고슴도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와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강연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 교남 소망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16년차 사회복지사 이수연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그곳에 사는 장애인들과 일상적인 삶을 함께 삶으로 지원하는 곳입니다. 제가 발달장애인들과 16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일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고슴도치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데요. 제가 실제로 고슴도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고슴도치 사진인데요. 고슴도치는 보시면 앞에 사진은 가시로 자기를 다 숨겨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가시만 보여요. 두 번째 사진은 가시를 걷었고 가시를 좀 내려놔서 귀여운 모습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고슴도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고슴도치에 1만 개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저 가시를 가지고 온통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쓰는데요. 그래서 고슴도치의 가시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가서기 어려워서 적당한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아마 고슴도치를 보면 좀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는 후각이 매우 예민하고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숙해지면 가시를 내리고 맨손으로도 고슴도치를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고슴도치에게 비유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같이 삶으로 같이 지원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유독 예민하고 화를 잘 내기도 하고 또 좀 그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슴도치의 비유를 좀 들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입일 때였습니다. 저는 7세에서 한 9세 되는 아이들, 발달장애 아이들 9명을 제가 직접 돌봄 서비스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교육과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유독 화를 잘 내고 예민하고 남을 잘 괴롭히는 그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입일 때 그 아이를 진정 품기가 어려워서 너무 힘들었고 내가 과연 좋은 사회복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사례관리, 요즘은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또 다양한 치료들도 지원을 하는데 그때 그 아이를 담당했던 놀이치료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 아이를 설명할 때 이 아이는 항상 가시가 돋쳐 있는 고슴도치 같은 아이라고 저에게 좀 비유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가시가 항상 돋아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좀 어렴풋이 좀 이해를 했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정말 그 고슴도치를 키워보고 나서 이해를 하면서는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비유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예민하고 까칠해 보이지만 그들은 실제 속으로는 누구보다 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늘 항상 가시가 돋쳐 있는 그런 발달장애 아이들, 성인들 그들을 대하면서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가시들에 찔리거나 그 가시들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도 분명히 저런 가시가 있을 텐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가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슴도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만나는 발달장애인들은 발달 수준이 만 1세 12개월이 안 되는 분부터 해서요. 좀 발달 수준이 좀 그래도 높다라고 하면은 한 5세 정도 되는 인지나 심리 정서적인 발달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매우 유아적일 수도 있고 되게 미성숙한 인지나 심리 정서적인 발달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촉각이 너무 예민해서 우리는 반갑다고 만지는 그 감각이 되게 불쾌한 감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감각들도 발달이 되지 않아서 쿵쿵 뛰어야 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만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감각들의 미성숙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예민함을 또 유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에 올 수밖에 없는 저마다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어릴 때 기아나 미아로 발생되어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해서 거주시설에 오신 분들이 있고요. 가족들하고 잘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을 잃었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한부모가 장애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이제 시설에 오게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학대나 유기나 방임, 그리고 상실 이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발달 수준에 따라서 갖고 있는 장애와 함께 이런 관계 안에서 다양한 상처와 트라우마들을 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모습들 속에서는 더 예민하고 까칠하고 뾰족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환경입니다.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자기만의 어느 공간, 일정한 공간이 좀 필요하고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만한 편안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만나는 발달장애인 분들은 사람마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좀 달라요. 적게는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은 관계, 편안하고 안정감 느끼는 관계를 느끼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1년이 가도 이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이렇게 신뢰할 만한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때 고려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관계에서 적정한 거리를 좀 유지를 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되지만 필요할 때는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이 눈빛만 보고도 몸짓만 보고도 그게 언어고 의사소통 방법이다 보니까 알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몸짓을, 어떤 눈빛을, 어떤 소리를 내면 뭘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들이 아주 익숙해 있는데요.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자조기술을 좀 배우려고 하면 약간의 불편함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한 발 물러나서
소리로 표현을 하게 하거나 손짓으로 뭐를 원한다 이렇게 포인팅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다 알아서 해주는 것보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일상에 필요한 또 자기가 소통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또 때로는 한 발자국 물러나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데도 적절히 버티면서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감정이나 화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불쾌한 자극들이 바로 분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상황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나 지원자를 또 되려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어느 정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일을 했던 경험으로 제가 앞으로 좀 고민하고 좀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제가 표현은 가시로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키우는 고슴도치는 가시를 저랑 친밀해지면 가시를 내려서 그것이 친밀하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하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 가시를 내릴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의 내면이 많이 손상이 되어서 조절이 안 될 만큼 가시를 늘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그거를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발달장애인의 정신과적인 정신장애를 동반한 특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의 그런 도전적 행동과 정신과적 증상들에 맞춘 적절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을 또 현장에서 계속 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거주시설에서 직접 돌보는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자기를 잘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겉으로 가시를 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가시를 다 숨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오랫동안 좀 힘들게 했었어요. 그런데 저처럼 가시를 숨기고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회복지사에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시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좀 해치는데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거나 익숙해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지 자기 안에 있는 가시들을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잘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자기 돌봄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겠지만 현장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들이 어쨌든 사회복지사 단체나 장애인 거주시설 쪽이나 이런 쪽에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피력을 해서 이런 제도들도 이런 지원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그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또 제가 고슴도치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비유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드렸는데요. 좀 두서는 없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더 나은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회단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셜 워커원 역시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의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셜 워커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민조직이 성과를 내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저희 리더가 그 성과와 상관없이 저를 믿어줬고 제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저를 믿어줬고 저는 어머니들을 믿었고 또 저 위에 리더는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평가에 상관없이 정말 내가 이 일을 정말 가치 있게 이 참여자와 함께 대화하고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네. 저는 지금 현장에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동료와의 믿음, 그다음에 이 직상위의 믿음, 이런 믿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개별적으로 잘 성장을 하거나 발전을 하면 좋지만 네. 같은 동양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 더 큰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선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민자들을 위해서 선거를 경험하게 해준다든가 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들과 관련돼서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나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한국 생활에서 겪을 만한 것들을 저희가 체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고 거주시설의 장점이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오래 만난다는 것이고요. 네. 그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면서 또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던 것들을 저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함께 고심을 해서 그에게 맞는 어떤 지원 계획들을 촘촘하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함께 노력을 해서 꾸준히 지원을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그런 생활 기술들을 습득해 가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하고 발달하고 성장해 가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그런 소소한 그런 변화들을 보는 것들이 제가 발달장애인 시설에서 계속 일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